안녕하세요. 탈탈토목입니다. 오늘은 2일차 재료와 단면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론 강의가 9강까지 진행된 후에 기출 강의도 이제 업로드가 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알람이 뜬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제가 다 무료로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면 지금 첫 번째로 재료 특성 이렇게 나왔고 인장 시험 결과 해석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료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부재가 재료로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이 재료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실내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양단에 우리가 기계로 여기를 잡습니다.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양단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면 얘가 늘어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역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사각형으로 그렸는데 뭐 원형으로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그리게 되면 여기에 지금 외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왼쪽 단면에 부재력이 표현이 될 겁니다. 요거는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충력이 있고 전단력이 있고 모멘트가 있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랬죠. 토크가 있긴 있습니다. 토크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특별하게 표현을 잘 안 한다고 했죠. 외력 토크가 없으니까 표현을 안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정지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도 정지 상태니까 우리가 힘 평형 방정식을 써서 여기에 부재력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y축 힘 평형 방정식 쓰고 뭐 모멘트 평형 방정식 쓰고 하면은 다 구해집니다. 그러면은 모멘트는 0이고 전단력은 또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충력만 작용을 한다고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이 n이 결국에 이 p랑 크기가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부재력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부재력이라는 게 결국에 이 부재가 실제로 받는 힘을 의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력이 여기에 이제 단면적이 있겠죠. 이거를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작용을 하겠죠. 여기 외력이 있고 여기에 이제 부재력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부재력을 여기 단면적에 나눠서 작용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응력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또 시그마로 불렀던 게 요거 보고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다 더한다 이렇게 의미한다고 했는데 수학적으로 이것도 시그마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도 시그마라고 합니다. 부르는 것만 똑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그래서 시그마라는 것은 이 부재력이 작용하는 단면적으로 이 부재력을 나눈 값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랑 저번에 비슷한 개념이 있었죠. 우리가 등분포 하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집중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여기에 이렇게 분포하는 하중으로 Q나 W로 표현을 한다 그랬는데 Q는 뭐 A분의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Q는 하중의 개념이고 외력을 이제 단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분포 하중이라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응력이라는 것은 얘가 실제로 받고 있는 부재력을 그 단면적으로 나눠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력을 나눈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외력이 아니고 부재력이다. 얘가 실제로 받는 부재력이다. 이런 개념은 일단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응력의 단위를 봐야 되는데 일단 단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2차원 면적이니까 미터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단위를. 그리고 여기서 지금 부재력은 힘이죠. 지금 우연히도 또 부재력이 n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건 우리가 미지수 n으로 표현을 한 거고 우리가 부재력도 힘이니까 힘의 단위는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힘의 단위는 뉴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은 우연히 또 이 문자가 같네요. 이거랑 여기서는 우리가 부재력을 표현을 한 거고 부재력 n을 표현을 한 거고 이거는 뉴턴 단위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응력이라는 것은 뉴턴 퍼 미터 제곱 이 단위를 갖게 되는데 이거를 응용력학에서는 파스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스칼이다 하면은 뉴턴을 미터 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우리가 또 어떤 개념을 또 설명을 했었냐면
뉴턴이 있고 킬로뉴턴이 있고 또 메가뉴턴이 있고 기가뉴턴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킬로라는 것은 10의 3승을 의미를 하고 메가라는 것은 10의 6승을 의미를 하고 기가라는 것은 10의 9승을 의미를 한다고 했는데 이 킬로, 메가, 기가는 단위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단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는 이제 스케일의 문제죠. 크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파스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파스칼이 있으면 킬로파스칼이 있겠죠. 킬로파스칼은 10의 3승 파스칼일 테고 메가파스칼이 있고 기가파스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단면적이 우리가 응력이라는 것은 A분의 P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는데 A가 단면적이 미터 제곱으로 잘 안 주어집니다. 실제로 이 재료들이 단면적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미터 제곱보다는 밀리미터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터 제곱과 밀리미터 제곱의 단위를 상호간에 빠르게 변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뭐 하나를 외워야 되는데 오늘은 외울 게 좀 있죠. 뭘 외워야 되냐면 일단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파스칼이라는 것은 뉴튼 퍼 미터 제곱을 우리가 파스칼이라 그런다고 했고 그러면 메가파스칼이라는 것은 10의 6승 뉴튼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메가는 10의 6승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를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메가파스칼은 뭐가 있냐면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파스칼을 요거에다가 10의 6승을 곱한 거니까 10의 6승 뉴튼 퍼 미터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요거를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요거로 변환을 하는 시간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1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기가파스칼이 있는데 이거는 10의 9승 뉴튼 퍼 미터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기가는 10의 9승이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킬로 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으로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왜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음부터는 제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암기를 하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력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충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응력을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인장 시험을 하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얘가 늘어나겠죠. 얘가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좀 엄청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많이 과장돼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P랑 받게 되면 얘가 변형이 발생을 하겠죠. 어떻게 변형이 발생을 하냐면 길어집니다. 이렇게 당연히 길어지겠죠. 그렇지만 이쪽 방향으로는 얇아집니다. 가늘어지겠죠. 당연히 우리가 엿가락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변형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형량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여기랑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하겠죠. 요거를 두 개 다 더해서 총 변형량을 요거를 한쪽으로 좀 몰아서 표현을 해볼까요? 요거를 여기를 똑같이 맞춰놓고 단을 맞춰놓고 그러면 한 요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요만큼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델타를 우리가 변형량이라고 부릅니다. 늘어난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암기를 합니다.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2a분의 nl로 표현을 합니다. l이라는 것은 처음 길이를 의미를 하고 여기 처음 길이를 의미를 하고 n은 얘가 받고 있는 부재력을 의미를 합니다. 아까 전에 계산을 했죠. 이거는 부재력. 이거는 처음 길이. 그리고 a는 단면적을 의미를 합니다. 이건 저번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2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장 시험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 탄성 계수 때문에 그럽니다. 요거 보고 이제 우리가 탄성 계수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다. 일단 이 공식을 암기를 하시고 잠시 후에 탄성 계수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형량이 일단 계산이 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개념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변형량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비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는 2a분의 PL은 일단 암기를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b로 표현을 하냐면 초기 길이가 있죠. 이 처음 길이에 대해서 늘어난 길이를 b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처음 길이가 있고 늘어난 길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b가 되겠죠. 처음 길이 분의 늘어난 길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좀 손으로 익혀보세요. 이렇게 여러 번 좀 그려보다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손에 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그려보고, 요거 보고 이제 뭐라 그러느냐,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조금 이제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입실론이라고 하고, 우리가 계속 여기로 작용하는 이 n 보고 축력이라고 했죠. 이게 왜 축력이라고 하냐면 지금 이 축을 따라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축력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변형률이라는 것도 지금 이 축 방향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변형률 보고 축 방향 변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렇게 축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영어로 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한 이거는 축 방향 변형률이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방향으로는 늘어났죠. 잡아당겼으니까. 하지만 이 방향으로는 줄어듭니다. 지금 당연히 가늘어질 테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으로 여기로는 지금 늘어났지만 델타만큼 늘어났지만 여기로는 뭐 델타 D만큼 줄어든다고 해볼게요. 뭐 델타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응용격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익혀두세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니까 델타 D만큼 줄어든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걸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입이 되는 게 이제 포화송비입니다. 이 델타 D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측정하면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번 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그게 포화송비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가 이거는 축 방향 변형률이죠. 그런데 여기는 축이고 여기는 횡이에요. 횡. 그래서 횡 방향 변형률이 또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처음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했죠.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처음 길이를 이렇게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 길이가 D고 줄어든 길이는 델타 D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줄어든 길이가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죠. 그런데 횡 방향 변형률은 당연히 마이너스죠. 이쪽으로 늘어나면 이쪽으로는 줄어드니까 부호가 반대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축 방향 변형률과 횡 방향 변형률이 이렇게 계산이 되면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포화송비라는 거를 표현을 해요. 포화송비라는 건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어떻게 그리냐면 요런 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직선을 딱 긋고 이렇게 V랑은 좀 다릅니다. 요것도 입실론이랑 오늘 조금 이제 새로운 문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델타, 입실론, 이런 포화송비 이런 것들은 조금 손에 익혀두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축 방향 변형률분의 횡 방향 변형률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포화송비를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하면은 포화송비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와요. 왜냐면 축 방향으로 늘어나면 횡 방향으로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얘네 둘의 부호가 항상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포화송비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 얘는 원래 항상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또 붙으니까 포화송비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포화송비를 정의를 할 때 마이너스 축 방향 변형률분의 횡 방향 변형률이다.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용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론으로 들으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내용을 이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책에 1페이지 왼쪽 하단에 Q1번을 지금 적어놨어요. 이걸 한번 풀어보면서 뭐 책을 좀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제가 옮겨놨는데, 지금 다음과 같은 하중을 받을 때 지금 이렇게 인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인장 시험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레이테랄, 여기가 지금 횡방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했었는데
축 방향 변형률은 입실론 A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횡 방향 변형률은 입실론 LA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주어졌어요. 이게 딱 주어졌는데, 이때 변형, 지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변형이라는 것은 델타를 계산을 하라는 얘기고, 변형률이라는 것은 지금 이 변형률을 말고 지금 문제에서 그냥 변형률 구하라 하면은 그냥 입실론, 축방향 요거를 의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포화송비 요거를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단면적이 있고 여기 탄성계수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변형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형 같은 경우는 델타는 2a분의 pl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성계수 같은 경우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항상 문제에서 주어질 겁니다. 나중에 이걸 또 구하라는 문제도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언급을 하기로 하고, 여기다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면 탄성계수가 지금 200기가파스칼이죠. 그리고 단면적이 10mm 제곱이고, 그리고 P가 5kN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가 말하는 P는 이건 나중에 설명은 안 하는데, 지금 P는 사실 부재력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외력이 얼만큼 주어졌는지는 상관이 없고 결국에 얘가 받는 힘이 부재를 변형을 시키겠죠. 그래서 여기 왜 계속 P가 들어가냐면, 얘를 P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결국에 이렇게 잘라서 자유물체도로 자르면 이 N이 결국에 P죠. 그래서 그냥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요거를 갖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P를.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는 P가 아니고 N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결국에 그게 P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 안 합니다. 그래서 P는 지금 5kN이겠죠. 그리고 L은 10m. 그런데 여기서 지금 기가파스칼이 있고 밀리미터 제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암기를 하라 그랬는데, 기가파스칼이라는 게 10의 9승 뉴튼 퍼 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단면적이 밀리미터 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지금 미터 제곱이라서 단위 변환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것 말고 한 가지를 더 암기를 하라 그랬죠. 킬로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 요거를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기가파스칼에 킬로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 지금은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200 킬로뉴튼 퍼 밀리미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0 밀리미터 제곱, 여기다가 5 킬로뉴튼 10m 이렇게 들어가니까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 제곱이 이렇게 날라가서 분모가 2000 킬로뉴턴이 이렇게 나오고, 위에는 5 킬로뉴턴 곱하기 10m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킬로뉴턴 킬로뉴턴 날리고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0.025m가 나와요. 이렇게 단위 변환하는 방법도 이것도 실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델타를 계산을 했어요. 델타라는 것은 0.025m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축방향 변형률을 계산을 해야 되죠. 이거는 전체 길이분의 원래 길이분의 변형량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고, 전체 길이는 10m였죠. 초기 길이는. 그리고 델타는 위에서 계산한 0.025m를 넣게 되면 이거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입실론까지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라고 한 게 포화송비를 계산을 하라고 했죠. 포화송비는 마이너스 축방향 변형률분의 횡방향 변형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방향 변형률이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고 횡방향 변형률은 문제에서 줬죠. 지금 요거를 갖다 대입을 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6.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래서 포화송비는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는 이유가 결국에 얘를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인장 시험을 실시를 했죠. 이렇게 인장력을 줘서 계산을 할 수 있는 값들이 변형률도 있었고 응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했으니까 이거를 이제 결과값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서 이 결과값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P를 점점 증가를 시키면서
증가됨에 따라서 이 변형률도 있고 응력도 점점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가로축에 이렇게 변형률을 그리고 세로축에 이렇게 응력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다 책에다 그려놨으니까 책에서 확인을 하시고 좀 그리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부릅니다. 응력, 변형률 곡선. 그래서 이것 보고 우리가 응력, 변형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제가 책에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P를 처음에 일단 증가를 시키면 얘가 맨 처음에 증가를 시키면서 입실론도 구하고 응력도 구해서 점을 찍어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갑니다. 직선이에요. 이거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직선인데 직선으로 가다가 얘가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살짝 꺾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직선과 곡선의 경계가 되는 응력값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시그마 P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요거 보고 우리가 비례 한도라고 해요. 요런 값들은 알아야 됩니다. 요런 명칭들은 이걸 비례 한도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곡선이 됐죠. 곡선이 돼서 이 곡선부를 딱 넘어가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수평으로 길게 변형률이 길어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응력은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는데 여기 응력이 일정을 하죠. 응력은 더 이상 증가를 하지 않는데 변형이 굉장히 커지는 이 경계값이 있습니다. 요거를 또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걸 보고 우리가 시그마 y라고 하고 요거를 항복 응력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림은 책에 다 자세하게 그려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직선이 되기 전까지 여기까지의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우리가 탄성 구간이라고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탄성 구간이라는 건 뭐냐면 탄성이 뭐냐면 탄성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P를 점점 증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중을 주다가 딱 하중을 없애버리면 여기 주던 하중을 딱 없애면 여기까지 도달을 했다가 응력이 탄성이니까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요게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하중을 주다가 없애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이거는 제가 책에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탄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갑니다. 직선으로 쭉 가다가 그 다음 이제 좀 더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되고 이거 잘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요거까지만 파악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경계값이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여기까지 경계가 우리가 소성 영역이라고 합니다. 소성 구간. 소성은 뭐냐면 탄성과 반대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성은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아니고 원래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하중을 이렇게 P를 줍니다. 그럼 이렇게 따라가겠죠. 이렇게 따라가다가 여기 도달해서 하중을 제거를 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느냐?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인데 이거는 재료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여기를 우리가 직선이라 그랬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갖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요. 굉장히 특이하죠. 요거는 암기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소성 구간에 응력이 도달을 하게 되면 하중을 제거했을 때 다시 원상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처음 기울기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고 요거를 응용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왜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올까?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과장돼서 그리면 P를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얘가 늘어난다 그랬죠. 늘어나고
당연히 단면적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원래 단면적을 우리가 A라고 하고 뭐 A0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줄어든 단면적을 A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실제로 단면적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가 응력을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응력이라는 것은 단면적분의 얘가 받고 있는 부재력인데 실제로 우리가 진짜로 이 부재에서 발생한 응력을 계산을 하고 싶다면 A1분의 P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얘가 실제로 줄어든 단면적이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외부에다가 이렇게 힘을 P를 이렇게 줍니다. 양쪽에서 잡아당기죠. 좀 헷갈리게 그려줬는데 다시 여기다가 이렇게 P를 주는데 P를 주면 줄수록 단면적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면 응력을 계산을 할 때 처음에는 A0분의 P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는 A0에서 조금 작아진 뭐 델타 A만큼 작아진 걸로 계산을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계속 단면적이 변할 테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손계산으로 계산을 하겠어요. 그렇죠? 하중이 커질 때마다 단면적이 바뀔 텐데 그 조금씩 바뀌는 단면적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발생한 응력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단면적을 고려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곡선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실제 면적을 고려한 그래서 이것 보고 진짜로 발생한 응력이라 그래서 진응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응력. 그렇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써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은 정말로 현실과 부합하는 곡선이지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나와요. 왜 두 개가 나왔을까? 그래서 진응력은 개념적으로만 알아두고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공학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A1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는 이 A1을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 A0가 있었겠죠. 하중을 주기 전에 처음 단면적을 이용을 해서 그냥 계속 고려를 합니다. 이 상태로 얘를 고정을 하고 P는 변화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P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려진 곡선이 여기 지금 그려진 겁니다. 요게 이제 공학적인 이용으로 우리가 대안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죠. 실제 응력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에 거는 진응력이라고 했죠. 밑에 거는 그냥 공칭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조금 같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칭 응력 곡선을 이용을 할 것이고 여기에 이제 맥시멈 값이 있어요. 언제나 맥시멈은 궁금하죠.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래서 최대값이 되는 이 응력을 우리가 요거 보고 이제 극한 응력이라고 해요. U라고 해서 극한 응력이라고 하는데 쓸 자리가 없네요. 책에다 정리해 놨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구나 이런 것만 일단 거부감을 없애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극한 응력 지점도 지나고 이 지점도 지나고 계속 응력을 가하면 이렇게 돼서 여기 딱 도달을 하면 파괴가 발생을 하는 거겠죠. 얘가 어떤 한계값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걸 응력 변형률 곡선의 기본 개념이고 여기서 이제 문제로 출제되는 개념들이 뭐가 있냐면 우선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여긴 설명할 게 좀 많은데 달달 외우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좀 한번 자기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여러 번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여기가 기울기가 직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에 우리가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기울기라는 것은 가로분의 세로니까 입실론분의 가로축이 입실론이죠. 세로는 응력이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직선부의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성계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아까 식에서 이용을 했죠. 이건 주어질 거라고 했는데 델타는 2A분의 PL의 탄성계수가 요 기울기를 이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에서는 주어질 겁니다. 그렇지만 E라는 게 여기에 기울기였구나 이런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아주 가끔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인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성이 있고 인성 말고 인성도 있지만 인성 말고 우리가 일단 리질리언스가 있습니다. 뭐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데 당황하지 마시고 리질리언스는 우리가 탄력이라고 해요. 탄력이 있고 인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탄력은 뭐냐면 이 비례 한도가 지금 여기라 그랬죠. 비례 한도까지 면적, 요걸 보고 우리가 탄력이라고 해요.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파괴될 때까지 면적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파괴가 여기서 발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전체 면적을 우리가 인성이라고 한다.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면 얘가 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직선부, 곡선부 쭉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쵸? 요거를 사람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부분은 사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 요거를 그냥 간략하게 요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가 직선부의 경계니까 시그마 PL인가요? 시그마 PL이겠죠. 그런데 그냥 시그마 PL로도 안 하고 그냥 시그마 PL이랑 시그마 Y랑 비슷해요. 다시 그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시그마 PL이고 여기는 시그마 Y죠. 그래서 얘네들이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시그마 PL도 안 쓰고 그냥 시그마 Y라고 출제가 되니까 나중에 이런 그래프를 보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여기 지금 응력 변형률 곡선을 시작을 했었고 이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탄성 구간이 있다고 했고 소성 구간이 있다 그랬고 여기 뭐 경화 구간이랑 네킹 구간이 있는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적어놨으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비례한도, 항복 응력, 그리고 여기 극한 응력까지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설명을 하면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또 뭘 설명을 했냐면 여기 B점까지 비례 한도까지 직선을 유지하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탄성 계수라고 그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됐고 후크의 법칙 요거는 여기 후크의 법칙을 제가 적어놨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후크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가 탄성 계수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요거 보고 그냥 후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쭉 다 정리를 해놨고 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꼭 그리고 요것도 다시 한번 보면 탄성 구간에서는 여기가 탄성 구간이죠. 하중을 제하한 다음에 다시 제거를 하게 되면 원래대로 되돌아오더라. 그런 얘기까지 한번 설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성 구간에서는 하중을 제하를 한 다음에 제거를 하면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처음의 기울기를 갖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탄성 변형률과 잔류 변형률이라는 게 있어요. 탄성 변형률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중을 이렇게 가했죠. 하중을 이렇게 가한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되면 얘의 지금 변형률은 여기 값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 변형률 값이 있습니다. 요만큼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요것 보고 탄성 변형률이라고 하고 탄성 변형률로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변형률을 얘가 지금 여기가 될 테니까 남은 변형률을 잔류 변형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고 요거를 같이 한번 풀어보죠. 이게 진짜 실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풀어보면 우선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재료 양단에 인장력을 가했을 때 여기 입실론이 변형률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으로 측정이 되었고 항복 응력과 탄성 계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때 잔류 변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응력 변형률 곡선이 뭐 이렇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지만 실전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하진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간략하게 표현된 그래프를 이용을 한다고 했고요. 여기가 변형률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그래프를 이용을 한다 그랬고 여기는 원래는 비례 한도를 써야 되겠죠. 그런데 두 개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는 항복 응력을 쓰더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게 300메가파스칼로 주어졌죠. 그런데 하중을 줬을 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에 이 입실론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중을 줬더니 이렇게 증가를 해서 얘가 지금 이 값이 여기까지 도달을 했는데
여기 값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잔류 변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하중을 제거했을 때 잔류 변형률을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하중을 제거를 하게 되면 초기에 이 기울기와 똑같이 우리가 하중이 제거가 된다고 했죠. 이때 요게 이제 잔류 변형률이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값을 아니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여기 탄성 변형률을 뺀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초기 변형률이라고 하면 초기 변형률에서 탄성 변형률을 빼면 우리가 여기 잔류 변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값은 우리가 지금 삼각형이 이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여기에 탄성 변형률은 이 삼각형의 여기 각각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기 높이 값이 요거를 띄워 볼게요. 요거를 이 부분을 이렇게 띄어서 보면 높이 값이 지금 시그마 y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300메가파스칼이라 그랬고, 여기에 지금 이 기울기가 200기가파스칼이죠. 초기 기울기가 탄성 계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밑변의 값은 우리가 높이 값을 기울기로 나눠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밑변 높이 값이 밑변 값이 입실론인데 이거는 탄성 계수분의 높이, 기울기분의 높이입니다. 요거는 좀 익혀두세요. 그래서 이거를 200기가파스칼분의 여기가 지금 300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하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도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여기죠. 그래서 처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요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계산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잔류 변형률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이번에 공부할 내용은 도심이랑 중립축인데 도심이랑 중립축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계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개념들을 굉장히 혼동해서 사용을 하는데 좀 명확하게 기준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심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면 뭐 기하학적 중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중립축 같은 경우는 뭐 수직 응력이 0이 되는 지점이다. 영이 되는 지점들의 집합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해봤자 뭐 이렇게 백날 공부를 해봤자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심과 중립축을 계산하는 방법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이런 정의에 너무 집중을 하지 마시고 단지 우리가 한 가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도심은 탄성계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립축은 탄성계수를 고려한다. 일단 이런 개념만 갖고 우리가 책을 좀 볼게요. 책을 2대1을 보면 여기가 지금 5페이지인데 우선 도심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도심이라는 것은 탄성계수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텐데 계산하는 건 좀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 기본 도형들에 대한 도심을 외워야 됩니다. 요거는 암기를 해서 이용을 하는 거고 우리가 도심이라는 것은 그냥 기하학적 중심입니다. 뭐 이렇게 뭐 기하학적 중심 여기에 그렇게 집중을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뭘 외우냐면 이 밑 단면으로부터 도심 거리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 밑으로부터 사각형은 지금 2분의 h고 딱 절반이란 얘기죠. 밑에서부터 2분의 h에 있고 원도 딱 2분의 h고 삼각형은 3분의 h입니다. 이거 뭐 그 등분포하중 삼각 등분포하중에 삼각 등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변환했을 때 하중 작용점과 비슷하죠. 느낌이 비슷하죠. 그리고 반원은 3파이분의 4r입니다. 요거는 일단 암기를 하세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도심 문제는
요거를 말이 꼬이는데 요거를 물어보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단면들이 합성된 형태로 나옵니다. 이러한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도심을 묻게 되는데 도심을 더해서 구할 수도 있고 빼서 구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구해보면 지금 단면이 이런 단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A1이다, A2다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제로는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얘를 사각형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겠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 더해서 구한다는 얘기는 여기 지금 A1과 A2가 있죠. 도심을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지금 이 전체 도형에 대한 도심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YC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일단 두 도형의 단면을 더합니다. A1과 A2를 더했죠. 그리고 분자에는 각각의 면적에 각 면적의 도심을 곱하면 돼요. 지금 A1은 사각형이니까 2분의 H 지점에 있다고 했죠. 요거를 암기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A1의 H1은 H는 H1이니까 2분의 H1이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는 A2 곱하기 2분의 H2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주 쉽죠. 이거는 뭐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이걸 곱하려면 이 값이 도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요걸 암기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Q3번에서 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일단 이런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빼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빼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지금 A3가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그냥 있다고 치고 이 전체 면적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그리고 A3는 없던 면적이니까 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도심을 계산을 할 텐데 전체 면적에서 A3는 사실 없었죠. 그러니까 면적을 빼고 그리고 A에다가 이 전체 큰 사각형의 도심은 2분의 H2겠죠. 그래서 2분의 H2를 곱하고 뺍니다. 지금 없는 거니까. 그리고 A3에다가 그리고 이 A3의 가상의 A3의 도심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이거는 H2에서 2분의 H3를 빼면 될 겁니다. 여기가 2분의 H3겠죠. 여기가 지금 도심이 있는데 이게 2분의 H3니까 요게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도심은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해봤자 뭐 잘 기억도 안 날 뿐더러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을 풀면서 개념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3번을 제가 뒤에다 옮겨놨는데 이제 이 문제에 도심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면적이 빠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두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보면 사각형의 면적은 여기도 다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일단 계산을 하는 겁니다. 흰색을 빨 거니까 그러면 20 곱하기 20이니까 400이겠죠. 그리고 원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도 설명을 할 텐데 4분의 d제곱 파이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넘어가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아는 학생들은 아는 거고 그래서 d가 지금 20이니까 20의 제곱 곱하기 파이인데 파이에다가 3을 넣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75mm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라 그랬냐면 지금 뺄 거니까 전체 면적에서 사각형 A 사각형 면적에서 A1의 면적을 빼고 A 사각형 면적에다가 사각형의 도심은 가운데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요만큼이겠죠. 그러면 10mm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1에다가 원의 도심은 또 2분의 H죠. 근데 원의 지름이 10mm니까 2분의 10mm에서 5mm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여기 400을 놓고 75를 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숫자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팁이 하나가 있는데 400이랑 75 말고 얘네의 b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00대 75를 이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 16대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각형 면적에다가 16을 넣고 원에다가 3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면적 대신 그러니까 400 대신 16을 넣고 75 대신 3을 넣는 거예요. b를 넣는 거죠. 그래서 16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사각형의 도심이
밑으로부터 10이라 그랬죠. 10을 넣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지름의 반이니까 5를 넣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13분의 145mm가 나오니까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이제 중립축인데 도심이랑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일단 중립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탄성 계수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탄성 계수가 주어질 테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뒤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도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A1, A2를 더한 다음에 A1에 도심까지 거리를 곱하고 A2에 도심까지 거리를 곱했죠.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탄성 계수를 이렇게 각각 곱해줘야 됩니다. 그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이것도 직접 한번 풀어보면 이해가 빠르니까 제가 이거를 4번에 정리해놨어요. 요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A1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도심처럼. 이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A1 같은 경우는 100 곱하기 100이니까 뭐 요거를 뭐 계산을 하게 되면 뭐 만 정도 되겠죠. 만 정도 될 테고 만 정도가 아니고 만이겠죠. 그리고 A2 같은 경우는 100 곱하기 200이니까 2만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안 씁니다. 이걸 또 이렇게 숫자를 다 넣기 싫으니까 그냥 1대 2다 해서 A1엔 1을 넣고 A2에는 2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중립축에서는 탄성계수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지금 2원이 있고 2원이 50기가파스칼이고 그리고 E2가 100기가파스칼인데 이것도 우리가 B를 이용해서 대입을 합니다. E1은 1이고 E2는 2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심 구하듯이 하면 됩니다. 도심 구하듯이 원래 도심식은 A1 더하기 A2에다가 A1 곱하기 도심 A1 단면에 도심까지 거리를 곱하고 A2에다가 A2의 도심까지 거리를 곱하면 됐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탄성계수를 곱하면 된다. 요거를 생각을 하면서 풀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도심이 아니고 이건 중립축이니까 위에다 바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A1이 있고 A1 더하기 A2가 돼야 되는데 여기다가 탄성계수를 곱해야 돼요. 탄성계수도 B를 이용해서 곱합니다. 여기다 1을 곱하고 여기는 2니까 2를 곱해요. 그리고 다시 단면적 더하기 단면적에다가 도심을 곱해야 되겠죠. 도심은 A1까지가 2분의 100이니까 이렇게 놓고 그리고 A2는 단면적은 2고 여기서부터 A2까지 거리는 200이겠죠. 그래서 200을 넣는데 여기다가 또 탄성계수를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1을 넣고 여기는 2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70mm가 나오는데 요거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단면 특성이 있습니다. 단면 특성이 외울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첫 번째로 직면하는 어려움인데 6가지가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면적이 있고 이 6가지가 다 비슷하게 생겨서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천천히 하면은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번은 단면적, 2번은 단면 1차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면 2차 모멘트가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단면 계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면 상승 극관성 모멘트가 있죠. 일단 먼저 단면 계수 다음에 극관성 모멘트가 있고 6가지가 아니고 7가지네요. 생각해보다 보니까 여섯 번째가 단면 상승 모멘트가 있죠. 이거는 제가 다 책에 적어놨으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되고요. 7번째는 소성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거 언제 다 외우냐 하겠지만 천천히 한번 보면 되니까 단면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단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본 도형들에 대해서 뭐 단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수험생들도 있고 모르는 수험생들도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폭을 B라고 하고 높이를 H라고 하는데 사각형의 단면적은 그냥 폭 곱하기 높이에서 BH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마주하는 도형이 삼각형이 있죠. 삼각형도 폭이 있고 높이가 H가 있으면
면적은 2분의 1 BH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몰랐던 학생들은 암기를 해야 되니까 좀 이따 책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마주하는 게 원이 있습니다. 좀 잘 그려보면 원이 있고,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파이 r 제곱 이런 걸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중고등학생 때는. 그렇지만 응용력학에서는 r보다는 d를 많이 줍니다. 직경을. 그래서 파이 r 제곱보다는 파이 r 제곱도 이용을 하지만 4분의 d제곱 파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렇게 면적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의 절반이겠죠. 그래서 단면적은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단면 1차 모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Q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얘는 어려운 게 아니고 단면적과 도심의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심 거리의 곱이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만약에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 그런데 단면 1차 모멘트는 기준이 되는 축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우리가 이 밑변에 대해서 이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가 폭이 있고 높이가 있겠죠. 그럼 얘의 단면적은 b 곱하기 h입니다. 단면적에다가 이 축으로부터 이 도형의 도심을 곱하면 돼요. 사각형의 도심은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절반까지라 그랬으니까 2분의 h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어려운 게 아니죠. 원도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잘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직경이 d다 그러면 밑변으로부터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단면 1차 모멘트는 반드시 이렇게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변에 대해서 구한다고 한다면 단면적은 4분의 d제곱 파이일 테고, 도심 거리는 밑변으로부터 이 원은 가운데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2분의 d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씩 다 구해보는 겁니다. 책에 다 적어놨는데 지금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삼각형에 대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밑변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여기 폭이 b가 있고 높이가 h가 있겠죠. 그럼 단면적은 2분의 bh고, 그리고 도심까지 거리는 삼각형은 3분의 1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h를 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곱하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가끔 이거를 암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반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반원이 이렇게 있는데 밑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단면적이 있겠죠. 단면적은 4분의 d제곱 파이에 절반을 하면 되겠죠. 반원이니까. 그리고 도심 거리는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여기까지 거리를 3파이분의 4r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고,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면 1차 모멘트는 특징을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단면 1차 모멘트의 단위를 보게 되면 단면적의 단위는 우리가 길이 곱하기 길이니까 미터 제곱이죠. 그리고 도심 거리라는 것도 길이기 때문에 단면 1차 모멘트의 단위는 미터 3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만 알고 있다면 단위는 이렇게 미터 제곱에 미터가 곱해지니까 미터 3승이겠구나. 이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1차 모멘트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심 밑에 변에 대해서 지금 도심을 계산을 했었는데, 단면 1차 모멘트를 계산을 했었는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폭이 b고 높이가 h라면 이 축에 대해서 이 도형의 단면 1차 모멘트는 지금 단면적 b 곱하기 h가 있고 도심 거리가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2분의 h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h를 곱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h를. 그래서 단면 1차 모멘트의 특징 중에 단면 1차 모멘트는 플러스 값도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 값도 가질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책에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은 설명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도심에 대해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도심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요건 0입니다. 요거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만들어 놨어요.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Q5번입니다. 지금 주어진 사각형의 도심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도심축이 여기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한번 구해보면 일단 위에 것부터 먼저 구해보죠. 위에 지금 단면적은 b 곱하기 2분의 h죠. 그런데 이 축에 대해서 도심까지 거리는 도심이 여기 있겠죠. 윗 단면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h가 되겠죠. 2분의 h의 절반이니까. 그리고 그래서 4분의 h를 일단 더하고, 그 다음에 밑에 단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밑에 단면의 단면적은 b 곱하기 2분의 h가 있는데 얘는 밑에 쪽으로 가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h를 곱하셔야 돼요. 그러면 0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매번 반복을 할 수가 없겠죠. 어차피 도심축에 대해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면 0인데 이렇게 무의미한 과정을 매번 하기 귀찮으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서 이용을 합니다. 도심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0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건 단면 2차 모멘트가 있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i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가 되는데 단면 2차 모멘트는 일단 우리가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암기해서 이용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는데 여기에 도심이 있겠죠. 도심이 있는데 얘도 이렇게 기준이 되는 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필수 암기고, 여기가 B고 여기가 H라면 도심축에 대한 사각형의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입니다. 요거는 응용역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요거를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필수적인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밑에다가 적어놓기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삼각형이 있습니다. 오늘 외울 게 좀 많은데 일단 암기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 쓰니까 제가 웬만하면 외우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얘는 도심축이 여기 있겠죠. 3분의 h 지점에. 얘는 이 축에 대해서 36분의 bh 3승이에요. 여기가 b고 높이가 h라면, 그 다음에 원이 있습니다. 원 같은 경우는 도심이 여기 있죠. 얘는 64분의 파이 d 4승. 이렇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안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도심축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들을 암기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다른 축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축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여기서 구해라 혹은 여기서 구해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축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물어보게 되면 우리가 평행축 정리라는 것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평행축 정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가 B고 여기가 H인데 문제에서 여기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새로운 축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축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에다가 A 곱하기, 지금 이 전체 단면적이에요. A 곱하기 도심축과 임의축의 거리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12분의 BH 3승이다. 요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A는 B 곱하기 H죠. 그럼 D는 뭐냐면 도심축과 임의축의 거리예요. 이게 지금 임의축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축. 임의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축입니다. 그리고 도심축이라는 것은 요거겠죠. 그래서 이 거리를 제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h에 제곱을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이 있고 bh에다가 2분의 h의 제곱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bh 3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계산하는 김에 삼각형도 한번 해보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원래 도심축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6분의 BH 3승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밑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우리가 임의축에 대해서 계산을 할 텐데 이거는 도심에다가 A에다가 D제곱이라 그랬죠. 근데 이게 36분의 BH 3승이고 단면적은 2분의 BH죠. 이거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임의축과 도심축의 거리니까 여기 임의축이 있고 도심축은 여기겠죠. 그럼 이 거리가 3분의 h죠. 그래서 3분의 h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2분의 bh 3승이 나와요. 됐죠? 이런 방식으로 이 개념만 도입을 하면 우리가 뭐 여기서도 구하고 여기서도 구하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모든 지점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 보고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데 단면 2차 모멘트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공식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다시 한번 상기를 하자면 사각형의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12분의 BH 3승이다. 그리고 삼각형의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36분의 BH 3승이다. 그리고 원의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64분의 파이 D 4승이다. 요거를 일단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고 다른 축에 대한 값들은 암기를 안 하고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각형의 밑변과 삼각형의 밑변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너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이걸 암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3분의 BH 3승이었고 여기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12분의 BH 3승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 값들을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정말로 제가 외우라고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데 안 외울래야 안 외울 수 없게끔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5개 정도는 암기를 하고 만약에 여기 없는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의 이제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단면 2차 모멘트가 우리가 일단 뭐 11분의 BH 3승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근데 B도 길이고 H도 길인데 B가 한 번, H가 3번 곱해졌으니까 얘네들의 단위가 미터 4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미터 3승이었죠. 그렇지만 단면 2차 모멘트는 미터 4승이다. 그리고 단면 1차 모멘트는 플러스 값도 같고 마이너스 값도 가졌지만 단면 2차 모멘트는 플러스 값만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세요. 그리고 3번은 동일한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뭐 제가 설명을 해봤자 이해를 잘 못하실 테고 이거 문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제가 다 책에 다 정리해 놨습니다.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단면적이 같다면 이건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단면적이 같다면 각이 작을수록 단면 2차 모멘트가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삼각형이 있고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이게 오각형이 있습니다. 오각형은 그리기 힘드니까 그러면 단면적이 같다면 각이 작을수록 단면 2차 모멘트가 큽니다. 그래서 이 순으로 커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뭐가 있냐면 원은 각이 없죠. 얼핏 보기에. 그래서 얘가 각이 가장 작으니까 단면 2차 모멘트가 가장 크다. 그래서 여기 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건데 아닙니다. 원은 각이 무한히 많은 거예요. 무한히 많아서 거의 지금 각이 안 보일 정도로 많습니다.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습니다. 원이. 요거를 같이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3번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특징 3번이 뭐였냐면 동일한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서로 더하거나 뺄 수 있다.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지금 주어진 단면에
중립축에 대한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왜 또 도심이 아니고 또 중립축이라고 써졌는지. 중립축에 대한 지금은 중립축과 도심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립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됐는데 지금 얘네가 도심축이 똑같죠. 그래서 동일한 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더하거나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축에 대한 사각형 단면이차 모멘트를 구해요. 그거는 채워져 있다고 일단 계산을 하면 12분의 BH 3승이 있죠. 여기서 축이 같기 때문에 원의 단면이차 모멘트를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특징 3번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대입을 하시면 돼요. 12분의 B가 20이고 H가 20이죠. 그리고 64분의 문제에서 파이는 3을 쓰라 그랬고 D는 20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17,500이 나오니까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단면계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인데 단면계수는 뭐 S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뭐 책에 따라서는 Z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S라고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S로 표현을 할게요. 단면계수라는 건 뭐냐면 도심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이거를 도심에서 가장 먼 거리로 나눈 값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한번 직접 구해 볼게요. 우리가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폭이 있고 여기가 h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심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암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거를 12분의 bh 3승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단면 개수를 물어보면 이 도심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여기서 가장 먼 거리로 나누면 됩니다. 근데 사각형은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그냥 2분의 h로 나누면 돼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 12분의 bh 3승을 2분의 h로 나누니까 이거는 6분의 bh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오늘 외울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원에 대해서 또 한번 구해보면 원도 이렇게 있겠죠. 원도 있는데 도심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 4승 요거를 암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S는 IC를 여기서 가장 먼 거리로 나눠야 되는데 얘도 또 위아래가 같죠. 그래서 그냥 2분의 D를 넣으면 돼요. 이걸 여기다 넣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32분의 파이 d 3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단면 계수는 이렇게 두 개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7번을 풀면서 개념을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7번은 지금 삼각형의 단면 계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단면 계수를 구하려면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도심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는 암기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랬고 이거는 36분의 BH 3승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S라는 것은 단면이차 모멘트를 여기서 가장 먼 거리로 나누라 그랬는데 삼각형은 위랑 아래랑 길이가 다릅니다. 여기는 3분의 h 위에는 3분의 2h겠죠. 그런데 여기가 더 길죠. 그래서 3분의 2h를 넣어야 됩니다. 이 개념을 완벽하게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36분의 b가 20이고 h가 30의 3승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15,000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넣고 이건 직접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3분의 2에 h가 30mm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 750mm 3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히도 원이랑 사각형만 암기를 하면 되고 우리가 단면계수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단면계수의 특징을 아직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단면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일단 단위를 한번 보면 단면 2차 모멘트를 거리로 나누게 되죠. 그런데 단면 2차 모멘트는 단위가 미터 4승입니다. 근데 거리로 나누니까 단면 계수는
미터 3승의 단위를 갖게 되겠죠. 요거는 뭐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는 항상 플러스죠. 근데 거리도 플러스니까 이 단면 계수도 항상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책에. 지금은 내용만 설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 번째가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서로 더하거나 뺄 수가 있었죠. 하지만 단면 계수는 어떤 경우에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사실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암기를 해서 이용을 해야 돼요. 뺄 수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극관성 모멘트입니다. 극관성 모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IP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사각형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를 한번 구해보면 극관성 모멘트는 한 점에 대해서 일단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쉽게 구할 수 있는 점이 도심점이죠. 도심축이죠, 일단. 근데 두 개의 도심축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 교점을 우리가 도심점이라고 합니다. 도심점. 그래서 도심점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도심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죠. 말이 계속 헛나오는데, 도심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는 일단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합해서 계산을 해요. 일단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여기가 B고 여기가 H라고 하면 12분의 BH 3승입니다. 여기다가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또 계산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심점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점에 대해서, 이 점에 대해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고 싶다. 단면은 여기 있는데, 단면은 여기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점이 아닌 이 점에 대해서 구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미 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는 도심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에다가 a 곱하기 거리의 제곱을 합니다.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를 의미를 해요. 직선 거리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이거를 원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오늘 암기할 게 좀 되는데,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도심점이 있겠죠. 도심축이 하나가 있고 이쪽으로 도심축이 있는데, 일단 이쪽 도심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우리가 64분의 파이 d 4승이 되죠. 그런데 이쪽에 대해서도 똑같겠죠. 64분의 파이 d 4승. 그래서 이 점에 대한 도심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이 점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럼 똑같이 합니다. 뭐 이미점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싶다. 도심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에다가 요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a 곱하기 d의 제곱을 하면 돼요. 이 값들은 지금 암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Q8번인데 지금 B점에 대한 단면의 극관성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도심점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려면 우선 도심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되고, 12분의 BH 3승이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B 곱하기 H 3승 이렇게 놓고, 여기에 대해서 구하면 똑같네요. 정사각형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3분의 8 미터 4승이 나와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구하려면 I 도심에다가 AD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요거는 3분의 8이고, 그리고 면적은 2 곱하기 2죠. 근데 지금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 지금 요게 절반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1m니까 여기가 4m겠네요. 5에서 1을 빼서. 그래서 여기가 4m고 지금 여기가 4m인데
지금 여기가 1m죠. 그래서 여기는 3m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길이는 3대 4대 5니까 거리가 5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5m의 제곱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3분의 308 m 4승이 나옵니다. 이거는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극관성 모멘트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극관성 모멘트의 특징은 일단 극관성 모멘트라는 게 단면 2차 모멘트의 합이죠.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단면 2차 모멘트와 단위가 같습니다. 똑같이 미터 4승이고, 이거는 제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갖는다고 했죠. 그런데 단면 2차 모멘트의 합이니까 얘도 플러스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축과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이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더하면 이 점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가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 직각에서 회전이 조금 발생을 해도, 예를 들어서 요만큼 여기 세타가 발생을 해서 이 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직각입니다. 그러니까 x, y 좌표가 세타만큼 변형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x 프라임 있고 y 프라임 있겠죠. 이렇게 계산된 이 빨간색 축에 대해서 계산된 극관성 모멘트도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X랑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여기가 Y축이면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합하면 X 프라임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와 Y 프라임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극관성 모멘트로. 요것도 이렇게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9번에 또 문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9번입니다. 지금 IX 프라임이 주어졌고 IY 프라임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극관성 모멘트의 특징을 이용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IX를 먼저 구해보면, 이거는 우리가 밑단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니까 3분의 BH 3승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3분의 2 곱하기 3의 3승 이렇게 하면 18m 4승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IY는 3분의 3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거는 지금 제 과정을 생략을 했는데 3분의 h 곱하기 b의 3승 이렇게 하겠네요. 3분의 3 곱하기 2의 3승 이렇게 되겠죠. 이 계산을 하게 되면 8m 4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ix 더하기 iy는 ix 프라임 더하기 iy 프라임이라 그랬으니까 ix가 18이고 iy는 8이고 ix 프라임이 3이고 iy 프라임을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iy 프라임이 23m 4승이 나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단면 상승 모멘트입니다. 단면 상승 모멘트는 조금 특이한데, 우리가 일단 도심점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계산을 한다고 하면, 여기 이제 도심점이라는 개념은 있죠. 그런데 이 도심점이 만약에 이 도심점에 대해서 한 축이라도, 단 하나의 축이라도 단면이 대칭이라면 우리가 이때 단면 상승 모멘트는 0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은 우리가 대칭축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단면 상승 모멘트는 IX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IXY는 0이 됩니다. 한 축이라도 0이 되면, 한 축이라도 대칭이 되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삼각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여기 도심점이 있을 텐데, 왜냐면 도심축이 여기 있고 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가 지금 도심점인데 이 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IXY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도형들은 다 0입니다. 원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도심점이 있겠죠. 근데 얘도 대칭축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IXY가 0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심점이 있고 이렇게 도심점이 3개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점에 대해서도 구하고 싶을 수 있겠죠. 이 점에 대해서 이 단면이 갖는 단면 상승 모멘트를 계산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이 단면이 갖는 단면 상승 모멘트를 계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일단 사각형에 대해서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구해 볼 텐데, 사각 단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심점이 있겠죠. 도심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면 상승 모멘트가 0이라고 했습니다. 대칭축을 갖기 때문에 이건 0이고 단면 상승 모멘트에 대한 우리가 단면 상승 모멘트에 대한 평행축 정리는 형태 자체가 비슷합니다. 다 이게 우리가 이미점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데 이거는 IXY 도심점에 대해다가 단면적 곱하기 축거리 1 곱하기 축거리 2가 됩니다. 요렇게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천천히 한번 보면 여기가 도심점이 있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미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점에 대해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요건 0이죠. 지금 이 사각형 단면은 대칭축이 있으니까 0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거리가 아니고 단면적은 BH가 되겠죠. 폭을 B, 높이를 H라고 한다면 BH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축거리가 있는데 축거리는 뭐냐면 이 축이 있겠죠. 도심 점을 지나는 축이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축이 있습니다. 이미점의 축. 그래서 이 이미점의 축으로부터 도심점의 축까지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b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b를 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미점을 지나는 축이 있고 도심점을 지나는 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분의 h죠. 그래서 2분의 h를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b제곱 h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같이 알아야 될 게 특징이 있는데 처음 공부할 때 쉽지 않죠. 지금 단면의 특성이 외울 게 많은데 나중에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암기만 하면은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단위가 단면 상승 모멘트도 i죠.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도 우리가 i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i로 표현되는 애들은 단위가 미터 4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두시고 그리고 단면 상승 모멘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축 거리를 표현을 할 때 xy 이미점은 ixy 도심 플러스 a 곱하기 축거리 1 축거리 2 이렇게 하는데 축거리가 마이너스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심점을 지나는 세 번째 이거 책에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 번째는 도심점에 대해서 우리가 단면 2차 모멘트를 도심점에 대해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축이 하나라도 대칭이면 0이다. 이것도 같이 암기를 해두시고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10번을 풀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XY축에 대한 단면 상승 모멘트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XY축이 지나는 이 점은 도심점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IXY 이미점이 되는 거고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그랬냐면 지금 여기가 이미점이 되는 겁니다. IXY 도심점에다가 플러스 A 곱하기 축거리 1, 축거리 2를 곱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해보면 지금 도심점이 어디냐면 여기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지나고 있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이 도심점에 대해서 이 축이 지금 대칭축이기 때문에 요게 0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몇 번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단면적을 표현을 하게 되면 2분의 BH가 되겠죠. 일단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축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점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미점 축이 여기 하나가 있고 그리고 도심점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점에서 도심점으로 지금 마이너스 2분의 b만큼 갔죠. 그리고 다시 이미점 축에 대해서 도심점 축이 위로 3분의 h만큼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2분의 b가 20이고 h가 30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b가 20이죠. 그리고 3분의 h가 30이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3만 밀리미터 4승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소선 계수입니다.
소성 계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소성 중립축을 아셔야 돼요. 말은 또 그럴듯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위의 단면과 아래 단면의 단면적이 같아지는 축 보고 우리가 소성 중립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각형은 그냥 우연히도 여태까지 우리가 썼던 도심축이었던 거겠죠. 그런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만약 단면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심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게 도심입니다. 그런데 소성 중립축은 다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각형은 우연히도 같지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소성 중립축이었다. 그러면 요거랑 크기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성 계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단면이 이렇게 주어지면 소성 중립축을 찾습니다. 요거는 단면적이 같아지는 위치를 찾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윗 단면에 이 축에 대한 단면일차 모멘트와 아래 단면에 이 축에 대한 단면일차 모멘트를 더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단면일차 모멘트 계산을 할 때 아까 계산했던 거를 한번 좀 복습을 해보시면 밑에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마이너스로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소성 계수를 계산을 할 때는 단면일차 모멘트를 부호를 항상 플러스로 계산을 해요. 제가 이거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11번에서 같이 한번 풀도록 하죠. 11번을 같이 보면 되겠네요. 11번에 요게 있습니다. 이 주어진 사각형의 소성 계수를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일단 소성 계수를 구하려면 소성 중립축을 찾아야 되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그냥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위랑 아래랑 단면적이 같아지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도심축과 똑같아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이 축에 대해서 위의 단면일차 모멘트와 아래 단면일차 모멘트를 더하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는 단면일차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여기 있으면 일단 윗 단면부터 계산을 하면 b 곱하기 2분의 h죠, 면적이. 그리고 여기에 도심 거리를 계산을 했어요. 4분의 h를. 그리고 나서 밑에 거를 또 계산을 할 텐데 밑에도 똑같이 b-2분의 h. 그런데 밑에니까 마이너스 2분의 h.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면일차 모멘트가 도심축에 대해서는 0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그렇지만 소성 계수를 계산을 할 때는 부호를 살리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윗 단면에 대한 단면일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요. 그리고 아래 단면에 대한 단면일차 모멘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 4분의 h를 곱하는 게 아니고 4분의 h를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bh 제곱이 되고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성계수를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성계수는 z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1번의 답이 됩니다.